세월호 참사 일주기를 열흘 앞두고 나온 박근혜 대통령의 인양 발언으로 정치권 분주한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국회의원 400명으로 늘려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지요. 정치권의 주요 이슈, 최창렬 용인대 교수, 황태순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박 대통령의 인양 이야기 상당히 선제적 대응이다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을까요? 아니 보면은 굉장히 원론적인 말씀이세요. 사실은 보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네. 그 다음에 희생자들 또 전문가들, 희생자 가족들과 전문가 그리고 이제 여론을 가지고 수렴하여 최종 결정하겠다. 사실상 보면은 대통령 말씀의 의중은, 말씀의 방점은 인양 쪽에 있는 것이죠. 마침 대통령 말씀하시기 바로 그 직전에 아침에 그 모 조간에 보면 유기준 네. 해수부 장관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인양 여부를 결정할 듯 이렇게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또 보면 새누리당 일각에서 사실 뭐 저 같은 경우도 작년 말 연초까지만 해도 그 인양보다는 조금 우리 저 실종자 가족들이 양해를 해준다면은 인양을 안 하고 추모공원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 보니까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놓고 시행령을 놓고 굉장히 보면 희생자 가족들하고 또 정부 간의 충돌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와중에 보면 또 희생자 가족들 입장에서는 최근에 보면 그 배상 보상 문제 나왔을 때 그래서 진상 규명이 먼저 아니냐, 진상을 확실하게 우리가 진짜 마음에 더 이상의 어떤 그런 의문이 남지 않도록 규명하려면은 들어 올려서 인양하는 것이 가급적 그대로 절단하지 않고 들어 올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는 가운데 대통령께서 원칙적인 말씀, 기술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술적으로 인양이 불가능한 것은 인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인양이 가능하다면은 좀 돈이 들더라도 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것을 갖다 드러내서 그야말로 가슴에 어떤 의혹이라든지 한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은 대통령 입장에서 말씀을 잘하신 것 같고, 또 제 개인적으로도 요즘 입장을 좀 바꾼 게 최근에 그런 이런저런 얘기 있다 보니까 이거 만약에 인양 안 하고 뭐 추모공원, 스웨덴의 에스토니아호 같이 네. 그렇게 만들었을 경우 나중에 계속 뒷말이 나와서 결국 우리 사회가 치러야 될 비용이 너무 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보면은 인양 비용이 뭐 1,000억이다, 2,000억이다, 뭐 심지어는 3,000억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설사 3,000억, 4,000억이 든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생겨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에 비하면 오히려 작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만 가능하다면은 무조건 뭐 들어 올려야 된다는 것도 저도 그런 입장이고, 뭐 대통령도 그런 원론적인 입장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최창렬 교수님.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 선체 인양의 가능성을 시사한 건 저는 처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원론적인 말씀이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말씀을 했다는 것은 인양 쪽에 상당한 무게를 둔 발언이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뭐 얼마 안 된 얘기입니다만 지난해 얼마나 이 세월호 문제 가지고 여야 간에도 대립을 했었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그랬죠. 그리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 누가 참여하냐 문제 가지고 또 얼마나 또 사회가 시끄러웠습니까. 그리고 또 그 유가족들 단식 농성하는 가운데 또 진영 논리로 갈라져 가지고 또 한국 사회가 모든 게 새로 태어나야 된다는 그런 명제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부응하지 못했었거든요. 이제 며칠 있으면 세월호 일주기예요. 4월 16일이니까. 네. 근데 지금 아까 우리 황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정부의 배상 보상안 발표도 그랬고 시행령 제정에 관련해 가지고도 상당히 그 유가족들의 반발이 많은 상황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삭발 농성까지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또 하나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민들 여론이 세월호 인양 쪽에 많이 치우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전반적인 국민들의 여론이 그쪽으로 흐르고 있고, 또 하나 세월호 인양을 계속 미루고, 또 작년과 같은 또 그러한 뭐라 그럴까, 여야 간의 어떤 대립이랄지 또 진영 논리 간의 대립, 이런 것들이 불거진다면은 올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국정 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또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대통령의 문제 의식으로 이런 어떤 세월호를 인양해야 되겠다라는 선제적, 아까 선제적이라는 말씀을 앵커께서 하셨는데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한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되겠으나 기본적으로 기술 문제도 지금 나온 용역 보고서 같은 거에 의하면 선체도 지금 뭐 크게 양호하고 상태도 또 그 옆에 상황도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월호 인양 쪽으로 전반적으로 쏠릴 것 같아요. 아까 유기준 장관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유기준 장관의 여론조사 발언은 좀 적절치 못했던 발언 같아요. 청와대와의 어떤 조율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여론조사 발언이 있고 난 다음에 대통령 발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여론조사 발언은 크게 뭐 영향을 주지 못할 것 같고, 아무튼 간에
우리 사회가 전반적인 합의는 세월호 인양 쪽으로 모아지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물론 그 추후에 또 여러 가지 또 상황이 있겠죠. 여야 간에 뭐 여러 가지 또 뭐 이견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런 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론조사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 문제는 김문성 대표나 유승민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 할 필요 있겠습니까? 라는 입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일부에서는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을까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얘기는 앞서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네. 뭐 대통령, 청와대 쪽하고 전혀 조율이 안 됐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신문에 조간에 그렇게 크게 나오고 유기준 장관 말씀이 그리고 바로 그날 바로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대통령이 저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유기준 장관이 보면은 이런 당과 또 청와대하고 조율 없이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 꺼냈던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특히 유승민 원내대표 같은 경우 그런 말씀도 하시죠. 아니 장관이라면은 책임지고 어떤 방향을 제시해야지. 그것을 그때 나올 때마다 좀 곤란한 이야기를 갖다가 국민들에게 여론조사한테 물어서 하겠다는 너무 무책임한 얘기 아니냐. 만약 그렇게 정책 결정을 한다면 장관은 왜 필요한 것인가? 라고 저 유승민 원내대표가 일가를 했거든요. 뭐 김무성 대표 좀 완고하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네. 그러다 보니까 유기준 장관만 좀 머쓱해졌다. 왜냐하니까 유기준 장관 입장에서는 해수부 장관 되고 나름대로 첫 작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곧 이어서 대통령의 저런 보면 인양해야 된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만 뭐 우리가 가능하다면은 예를 들어서 1994년 스웨덴의 에스토니아호는 저 수심 3,000m에 내려 꽂혔어요. 그건 기술적으로 못 건져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해상 추모공원을 만들었던 것이고 이건 뭐 해상 45m 아니에요. 지금 저 심해도 아니고 충분히 가능한 것이니까 그것을 갖다 일일이 좀 어려운 이야기, 뭐 좀 골치 아픈 이야기, 이거 조금 보면 혹시나 뭐 뒤끝이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난제를 갖다가 그때 왜 국민들 여론조사라는 것은 전문적 판단이 들어가기보다는 좀 감정에 치우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정책 결정을 여론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 답을 얻는다는 것은 조금 우매한 일이죠.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정하겠다라는 얘기한 거는 전반적으로 여권의 기류는 인양보다는 좀 인양이 좀 부정적이었거든요. 아까 황 의원님 잠깐 그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그 기류를 반영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찬반의 입장을 확실히 장관으로서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정하자는 얘기는 인양보다는 좀 인양이 아닌 쪽, 추모공원 쪽 이쪽으로 얘기를 하는 가운데 이 나중에 대통령께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발언하시니까 황 의원님 말씀처럼 대단히 머쓱해진 거예요. 거죠. 그러니까 여권의 기류가 전체적으로 세월호에 대해서 좀 인양에 대해서 부정적인 상황을 반영했던 건데 대통령께서 어찌됐든 이 지금 집권 3년 차에 또 세월호 문제 가지고 유가족들의 반발에 부딪히고 국민 정서에 호응하지 않으면은 불통 논란 또 생길 수밖에 없을 거고요. 지난해 또 이 세월호 문제 가지고 우리 그 정부 여당 쪽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결과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렇게 선제적으로 방향을 틀면은 전체적으로 세월호 인양 쪽으로 간다면은 우리 사회의 세월호에 관련된 문제는 조금씩 돌파구를 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두 분 다 이제 인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찬성의 목소리인데 이제 걱정되는 것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아니면 돈이 얼마나 걸릴까. 그래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처음에 본 그 얘기 나왔을 때, 이거 저거 인양하는데 그러니까 뭐 콩코르디아호죠, 이탈리아 몇 해 전에 얼마 전에 그저 인양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건 톤수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 한 1조 5천억이 들었대요. 그 저 콩코르디아호는. 근데 뭐 저기 2천억 드니 3천억 드니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차라리 저만 3천억 들 바에는 지금 304명의 지금 희생자가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보면 그런 유가족들한테 지원하는 게 낫지 않느냐. 추모공원을 만들고. 그리고 저도 사실은 그랬어요. 연초까지 전 그런 입장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앞서 우리 저 최 교수님도 뭐 공감해 주셨습니다만은 그 보면은 뭐 삭발도 하고 보면은 시행령 문제, 배상 보상 문제 갖고 배상 보상 문제 나오면서 학생들에게는 대략 한 8억 정도, 교사에게는 한 11억 정도, 그다음에 일반인은 뭐 경우 왔다 갔다 편차가 있습니다만은 그 얘기 나오니까 지금 그 유가족들, 특히 학생들 그 부모들 입장에서는 발칵 뒤집어졌거든요. 삭발하고 아니 애들 갖다 그런 식으로 말이지 이걸 돈으로 능욕하려 드느냐. 중요한 것은 진상 규명이 먼저다. 지금 당장 광화문 나가 보세요. 지금도 보면 아직 텐트 쳐놓고 거기 이분들 별 얘기 아직까지도 보면 뭐 국정원이 뭐 관리하는 뭐 특수한 뭐 배웠다 별 얘기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이것을 갖다 인양하지 않고 그냥 묻어놓았을 경우는 지금 보면은 유가족들 주변을 갖다 맴돌고 있는 그런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불순한 의도를 갖고 흘렸던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돌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을 갖다가 그건 아니야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좀 경우는 다릅니다만은 저 2010년 천안함이 폭침되었을 때 당시 뭐라고 그랬어요? 조금 좀
삐딱한 쪽에서는 그거 저 보면은 미 핵잠수함에 들이받친 것이다. 기뢰에 의해서 폭파된 것이다. 별 얘기 다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우리 정부가 결단해 갖고 40며칠 만에 정말 끌어올렸어요. 네. 굉장히 어렵게 끌어올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면 좀 많은 희생도 따랐습니다만은 끌어올렸어야 그 쪼개진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당시 뭐 전 제3국 스웨덴이라든가 이런 쪽 제3국에서 온 조사단들도 쪼개진 모습을 보고 이것은 어뢰에 의한 것이다. 라고 더 이상의 어떤 군말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뒷말이 따르거든요.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2천억, 3천억, 4천억, 5천억이 들더라도 이걸 끌어올리지 않으면 그 이후에 끌어올리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 비용보다는 그 갈등 비용을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3천억, 4천억, 5천억이 더 작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저희 대통령께서 이 선체 인양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발언하신 게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요. 어떤 의미냐면 대통령에게 계속 지적해 왔던 것이 국정 운영 방식의 변화를 많이 주문해 왔던 게 사실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세월호 인양 이 자체의 문제보다도 국민들의 여론이나 정서에 상당히 화답하는 그런 부응하는 쪽에 무게가 많이 실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올해부터 집권 3년차 이후에 국정 운영 기조의 변화 같은 것을 이룰 수가 있다. 좀 다른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만 네. 그 부분 하나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 문제가 정치적인 이유라는 게 전혀 뭐 나쁜 게 아니거든요. 일단 4.29 재보선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여러 가지가 고려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황 의원님 잘 설명한 것처럼 이걸 뭐 예산 문제 가지고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지불해야 될 기회비용이 너무 커요. 인양을 안 한 가운데 또 이걸 가지고 무슨 점이면 비용이다, 무슨 기술적 문제 이런 걸 가지고 계속 논란이 있다 보면요. 지난해보다 더 커다란 그 난관에 봉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제 화제를 돌려서 문재인 대표의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조금 전 속보가 나온 것과 관련된 걸 먼저 해볼까요? 여야 자원외교 국조특위 연장 합의를 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었죠. 마지막 날이었는데 원래 마지막 날 날이었죠. 전날에는 문재인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이 나온다면 전 대통령이 나온다면 나도 증인으로 나가겠다 이 얘기를 했단 아니죠. 말이죠. 거꾸로죠. 네. 내가 나갈 테니까 네. 이명박 전 대통령 나오시라라고 네. 어제 이제 압박을 했는데 사실 그건 압박이라기보다는 조금 뭐랄까 잠깐 약간 조롱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예. 그 얘기 뭐 차치하고 어쨌든 간에 사실은 보면 지금 여당 간사가 권성동 의원 아니에요.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 이명박 대통령 밑에서 법무비서관도 했고 보면 굉장히 입장이 좀 완강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지금 자원외교 특히 보면 해외 자원 개발과 관련되어서 뭐 보면 저 참여정부부터 지금까지 한 10년 동안 한 31조 원 정도 지금 그런 식으로 뭐 투자했는데 그중에 한 26조가 지금 망실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가운데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물론 대한민국에 더 이상 법을 갖다가 수사하는데 성역은 없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두 분 전직 대통령도 뭐 검찰에 가서 구속되어서 형을 치렀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일단 검찰 수사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검찰이 그야말로 실체적 진실을 파헤쳐서 수사하는 경우하고 지금 국정조사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여야 간의 정쟁의 장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그 정쟁의 장에 전직 국가원수를 갖다가 불러낸다는 것이 그것이 옳으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어떤 뭐랄까 회의랄까 근본적인 우리 의문점을 던지는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증인 채택 문제 때문에 여야 간에 티격태격하면서 사실 청문회조차 제대로 못 열고 100일 동안 다 시간 허비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나마 다행 한 달 정도 하면 연기했을 겁니다. 연기했다면은 한 달 중 한 29일 다음 달 2일까지. 다음 달 2일까지인가요? 네. 그러면 대략 한 28일 정도네요. 그 정도 연기 해갖고 뭔가 좀 결실을 보겠다는 것은 여기에서 뭐 문재인 대표도 굳이 부를 이유도 없는 것이고 예.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갖다가 뭐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는 그런 것은 서로 피하겠다. 즉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무산시켜 버리면은 당신들 한 달 100일 동안 뭐 했느냐. 거기다 해외 출장을 다 갔다 왔어요. 또 뭐 의원님들이. 해외도 좋은데 출장 다 갔다 오시고 나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손으로 국민들에게 내놓기에는 창피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새누리당 입장에서 문재인 대표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이제 전직 대통령 예우 얘기를 했더니 오늘 문재인 대표는 새누리당 쪽에서 전직 대통령 예우 말할 자격이 있느냐 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제 그러니까 이 여야 간의 시비가 전혀 다른 쪽으로 번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아마 노무현 대통령을 의식한 발언일 텐데. 지금 전 이 우선 차근차근 말씀드리면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는 좀 다른 겁니다. 네. 검찰 수사는 상당히 비리라든지 혐의가 있을 때 기소해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고 국정조사는 그런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막대한 투자가 결정됐는지를 밝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 검찰 수사한다고 해가지고 국정조사가 필요 없다 이런 건 전혀 동의할 수가 없어요. 단지 중요한 게 현실적으로 우리 국회의 국정조사라는 게 특히 19대 들어와서
한 번도 제대로 된 적이 없어요 지금. 국정원 국정 개입, 대선 개입 사건 그 청문회도 그랬고 민간 불법 사찰 문제도 그랬고 말이죠. 어쨌든 국정조사에 대해서 대단히 회의적이란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자꾸 국조에 대한 무용론이 나왔던 건데 대충 예상은 했던 겁니다. 지금 이런 상태 속에서 여야가 국정조사 기간 특위가 끝났다고 해가지고 기간이 끝났다고 해가지고 닫을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청문회 한 번도 안 열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합의한 거고 또 이런 그 예상도 좀 있었습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와 네. 이 국정조사 특위 기간을 연장하는 문제가 같이 이렇게 빅딜하는 게 아니라 이런 예상도 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또 하나 문제가 전 이명박 대통령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가지고 청문회에 나오지 말라면 전혀 없는 겁니다. 단지 현실적인 정치 공간 속에서 과연 새누리당이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의 증인 출석을 과연 방치하겠느냐 이런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재인 대표 나와라, 이명박 대통령 나와라 이러면서 이게 정치 공방으로 소모전으로 흘렀다는 거예요. 근데 일단 지금 여당이 보기에는 지금 노무현 정부 때 이게 시작이 된 거다. 이 자원 외교라는 게 해외 자원 개발 관련이. 그러나 또 이 수치를 보면요. 노무현 대통령 때 시작된 건 맞다 하더라도요. 네. 이명박 정부 때 결정된 게 훨씬 많아요,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야당은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건 정치적으로 결정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증언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여러 면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박영준 전 차관이라든지 뭐 최경환 부총리도 나와라. 뭐 윤상직 전 산통부 장관도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원칙론적으로 볼 때 전직 대통령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얘기 못할 건 없는 거죠. 무슨 비리나 혐의가 있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단지 그게 우리 현실 정치 공간 속에서 어려운 문제다. 그렇다 보니까 이 국정조사가 계속 서로 증인 문제 가지고 티격태격하고 이제 공방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연장을 했으니까 최소한도 국민들이 알고 싶은 그 진상 문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됐는지 이 부분 밝힐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서 또 이제 문재인 대표의 발언 중에 또 논란이 되는 것이 국회의원 400명 얘기입니다. 물론 장난스럽게 한 말이다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참 보면 130명 제1야당의 당 대표가 그렇게 보면은 장난하시면 안 되죠. 장난 삼아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갑자기 보니까 저 2010년 세종시 그 당시에 놓고 당시 정몽준 대표하고 박근혜 의원하고 뭐 증자회 대지란 기억나시죠? 네. 증자회 대지 그 얘기 나옵니다. 그 증자가 예전에 보면은 애가 하도 우니까 저 증자 부인이 애가 하도 우니까 야 너 고만 울면 내가 집에 가서 돼지 잡아줄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가니까 증자가 진짜 돼지를 잡으려고 그러니까 부인이 왜 당신 왜 그거 하나밖에 없는 돼지를 왜 잡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신이 아까 돼지 잡아준다고 그랬잖아요. 안 울면. 그거 농담으로 하고 장난삼아 한 얘기지. 그때 증자가 한 말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면 애한테 뭘 가르치겠어. 진짜 돼지를 잡습니다. 명색이 법률가고 변호사 출신의 그 문재인 대표가 지금 뭐 우리나라 헌법에는요. 국회의원의 정수는 200명 이상으로 돼야 한다로 돼 있어요. 그건 네. 뭐냐니까 200에서 299명까지로 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다만 선거법에도 보면 299명의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에 한 명을 더 둔다. 이래서 300을 맞춰놓은 것뿐입니다. 즉 200에서 299라는 것은 헌법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걸 뻔히 알면서 또 본인이 보면은 2012년 대선 때 보면은 정치개혁의 바람 속에서 의원 정수를 줄이겠다고 당시 안철수 예비 후보하고 다 약속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놓고 이제 와서 밑도 끝도 없이 351명 아니 한 400명으로 늘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이 가벼워서 어떡합니까? 그리고 말 난 김에 앞서 보니까 문재인 대표는 오늘 실수 또 하나 하셨군요. 아까 보니까 새누리당이 대통령 예우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있는가? 이게 뭐냐 하니까 바로 이번 청문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갖다 불러내려는 것이 2009년 5월 23일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이 그 전에 검찰 수사 받지 않았어요? 앞서 우리 최 교수님도 검찰 수사와 국정조사는 다릅니다. 국정조사에서는 그 실무자들, 장관, 최종 책임자 장관한테 묻는 거지. 그러면 그때마다 청문회 할 때마다 대통령 다 불러냅니까? 이건 뭐냐면 문재인 대표 스스로 자기가 나갈 테니 이명박 전 대통령 나오라는 것이 결국 망신주기 정치 보복의 다름 아니라는 것을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여야로부터 초선위원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그 이제 400명 발언하고 저는 그 정도로 이렇게 심하게 비판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일단 야당 대표로서 좀 가벼운 처신이다. 이건 뭐 인정을 본인이 했으니까 이 부분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요. 지금 현재 정치개혁특위에서 이 국회의원 정수까지 포함한 여러 가지 정치제도 전반을 개혁하겠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또 하나가 이 선거구를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인구 편차 2대 1로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 정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의 현실적 측면이 있고 이론적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대체적인 이 그 정치 개혁의 방향은 비례대표 좀 늘리자는 입장이에요. 대체로 지금 선관위가 제안한 것이 200명 대 100명입니다. 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100명. 그래서 일단 300명을 맞추자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일단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불신이 깊기 때문에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려울 겁니다. 아마 그런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 건데 좀 이론적인 측면을 보면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수는 사실 좀 적은 건 사실이에요. 지금 현재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이 우리 정치 개혁의 방향이라 한다면은 지역구 의원도 같이 늘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역구 의원을 만약에 줄이게 된다면 이게 의원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구를 줄이는 건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비례대표를 늘려야 되는데 그럼 의원 정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온 대안이 심상정 대표 같은 경우도 하는 얘기가 비례대표를 이제 120명으로 하고 지역구를 240명으로 하자, 그 360명 정도 하자는 얘기예요. 거기는 물론 이제 정치적인 셈법도 좀 있다고 봐요. 비례대표를 늘리게 되면 아무래도 정당에 대한 투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소수 정당들이 원내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방향은 비례대표를 자꾸 늘림으로써 어떤 국민들의 표가 사표가 되지 않고 정치적 의사결정에 반영되게 하는 게 옳은 방향이거든요. 네. 독일의 경우에는 우리가 독일을 따라갈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지역구의 비례대표가 1대1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역구를 놔두더라도 비례대표 좀 늘리면 의원 정수 늘어나는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선관위도 지역구 200명을 줄이고 비례대표를 100명을 늘리자 이렇게 제안한 거라면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예요. 아마 지역구 줄인다는 게. 그 우리나라의 경우에 여러 가지 공무원 수라든지 정부 예산이라든지 인구 이런 걸 쭉 볼 때 한 350명 내지 400명 되는 건 맞아요, 사실 이론적으로는. 근데 그것이 이론적인 부분과 우리 현실 정치에서 나타나는 건 전혀 다른 거죠. 바로 그러한 점에서 이제 의원 정수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건데 또 이런 면이 있을 겁니다, 정치적으로. 여당보다 야당이 의원 정수를 늘리면 비례대표를 늘리는 거기 때문에 좀 유리한 측면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 대표가 어떠한 측면에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렇게 말을 400명이라고 해놓고는 가벼운 퍼포먼스다라고 했던 것은 어쨌든 제1야당 대표로서 적절한 처신은 아니었다라고 지적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 400명이나 350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는 필요하다. 이렇게 두 가지 좀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뭐 좀 또 하나의 속보가 들어왔죠.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 문재인 대표가 계속 좀 도와달라라는 얘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해 오다가 오늘 그 결론을 내렸습니다. 논란을 종식하겠다. 당의 승리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권노갑 고문 역시도 도와주겠다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수순대로 가는 겁니까? 그 수순대로 가는 거죠. 사실은 수순대로. 어떻게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박지원 의원 빤한 수거든요. 사실은 지난주 딱 정확히 일주일 전이죠. 3월 31일 날 이운평 전 의원이 저 권노갑 상임고문이 권노갑 상임고문은 선당 후사 정신에 따라서 당연히 도와야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이운평 전 의원을 비롯한 이른바 동교동계 그분들이 보면 매주 화요일마다 모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보면은 뭐 거수 투표를 통해서 권노갑 상임고문 못 나가시면 안 된다. 우리가 얼마나 푸대접 받았느냐. 그때 보면 굉장히 비난이 쏟아졌죠. 결국 동교동계가 보면 노무현 친노들을 향해서 뭐 개파주의 얘기하면서 자신들 더 극단적인 개파주의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 쉽게 해서 개파에 목리 부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도 있었고 또 보면은 문재인 대표한테도 뭐 비난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뭐 그 정도 조금 보면은 모양새를 갖추어 주면서 권노갑 고문 이제 연배도 내일 모레면 90 되시는 분인데 뭐 좀 예우도 당 최고 원로에 대한 예우도 좀 갖추고 또 보면 좀 섭섭한 마음 갖고 있는 박지원 의원도 좀 달래고 뭐 이렇게 좀 끌고 가야 되는데 정치력이 부족한 거 아니냐. 근데 어쨌든 일주일 만에 우여곡절은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저 동교동계 박지원 의원 권노갑 상임고문 다 아마 전면에 나서서 열심히 뛰실 거고 또 그래야 되죠. 지금 보면은 4월 29일 지금 보면은 이 4월 29일 뭐 내고 선거입니다만은 또 올해 참 보면 의미 있는 선거 아니에요. 또 내년 올 10월 달에는 보궐선거가 없습니다. 네.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없어요. 재보궐선거는. 즉 내년 4월 총선 앞두고 마지막 재보궐선거 국회의원 4자리 재보궐선거인데 그거 놓고 보면은 사실은 여기에서 크게 보면은 나름대로 새로 국정운영 또 국정 주도권을 잡는데 분수령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당이 최선을 다해야지 내년 총선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 좋은 성적 낼 수 있고 좋은 성적을 내야지 2017년에 10년 만에 정권을 탈환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과거의 은원관계 좀 묻어놓고 그야말로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당 후사의 정신에 따라서 손 잡고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대중 대통령 전 대통령이 남긴 유언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내가 70을 갖고 있어도 70을 다 내주고 100에서 30만 가지고 통합을 해야 한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 DJP라는 것도 뭡니까? 결국은 연대와 통합이었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뭐 지역 연합이긴 했습니다만 이제 와서 동교동계가
지난 총선 때 친노계에 대한 어떤 불만과 불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나름대로 정치적인 전 그 제스처를 보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년 총선에서 나름의 어떤 지분 확보라든지 뭐 이런 뭐 담보를 이제 받기 위한 뭐 이런 것도 있었으나 동교동계가 이렇게 하는 것도 전 사실 적절치 못했다고 봐요. 일단 뭐 봉합이 됐으니까 다행이긴 합니다만 동교동계가 그러면 일단 호남이라는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거잖아요. 물론 야당의 전통적인 기반이 호남인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노골적으로 이렇게 지역을 볼모해가지고 돕니 안 돕니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이고 또 반대로 문재인 대표의 친노계도 동교동계가 왜 그렇게 불만과 반목을 갖게 만들었는가를 스스로 반성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봉합은 됐다 하더라도 정말로 화학적 융합이 될 수 있게끔 이 동교동계 호남계 쪽의 호남 출신 의원들 끌어안는 그러한 리더십을 보일 때 문 대표의 향후 대권 입주자로서 입지가 확고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정치권 주요 이슈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황태순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